100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주식이나 투자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성장주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제가 2022년 말에 루닛을 13,000원대에 소개했을 때, 레인보우를 32,000원 정도에 소개했을 때 가치 투자의 잣대만으로 생각을 한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고평가라고 해서 절대로 이런 주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이런 주식들이 10배가량 대강 올랐습니다. 근데 성장주는 그 성장주만의 투자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잘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주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하고,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십니까,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그 천백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요즘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식 시장의 역사를 보면은요, 198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그때는 이게 그 업종별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권주가 오르면 증권주가 동시에 오르고, 건설주가 뭐 떨어지면 건설주가 동시에 떨어지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본질 가치보다는 그 루머나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주식 투자자들은 그 주식은 섹터별로 움직이는 것이지, 그 기업별로, 기업 가치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회사의 본질 가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같은 업종이면 그 같은 주식으로 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2년에 그 주식 시장이 외국인들한테 개방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치 투자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뭐 이런 걸 따져보고서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주식은 저PER 주식이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이동통신을 필두로 해서 태광산업이라든가 대한화섬 이런 저PER 주식들만 계속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사들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주식들은 이제 철저하게 그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때 이제 저PER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한테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거는 이제 금융, 건설, 무역의 그 트로이카 주식 종목들이었는데요. 1992년에 이제 외국인들한테 문호가 개방되면서 이 트로이카에서 저PER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업종별로 움직이던 게 이제 종목별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종목별로 움직인다는 걸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트로이카 주식들만 계속 들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외국인들의 그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이 저PER 열풍은 더 거세져 가지고요. 계속 저PER주만 계속 오르고, 트로이카 종목은 계속 이렇게 그 하락을 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걸 적응하지 못해서 계속 트로이카 주식들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태광산업이 대우전자의 그 시가총액을 넘어서자 이제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조그마한 태광산업 같은 기업이 어떻게 대우전자, 5대 그룹의 대우전자를 넘어설 수 있느냐,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도저히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PER 주식으로 그 시대적 변화를 수용한 투자자하고, 이를 거부한 채 트로이카 주식만 계속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저PER 주식으로 이제 시대에 순응해서 갈아탄 사람들은 수백 %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 시대적 흐름을 이렇게 거부하고서 트로이카 주식만 고수했던 투자자들은 나중에는 이렇게 본전은 고사하고 굉장히 큰 손실을 봤는데, 그나마 손절을 한 사람은 다행이지만 손절을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거의 다 망해서 원금까지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 보면은요, 그 당시 1980년대 코스피 1등부터 10위까지 순인데, 여기를 보면 이 트로이카 주식들이 이 중에서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7개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7개 중에 6개가 다 망해서 없어지거나 다른 데로 흡수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그 성장주의 시대입니다. 성장주가 현대의 시대의 정신입니다. 성장주는 그냥 한순간에 이런 그 유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장주라는 게 그 주식의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 발전해 나가듯이 주식시장도 자연히 발전해 나가면서 성장주 시대로 진화가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자는 것입니다. 1992년도에 저PER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트로이카 시대에 머물러 있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적자 기업이네, 고평가네 하면서 여전히 가치주와 이런 그 배당주, 저평가주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그 투자자들은 절대로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2022년 말에 루닛을 13,000원대에 소개했을 때, 레인보우를 32,000원 정도에 소개했을 때, 가치 투자의 잣대만으로 생각을 한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고평가라고 해서 절대로 이런 주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이런 주식들이 10배가량 대강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현 시대를 관통하는 패러다임은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장주는 그 성장주만의 투자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주식에 투자하듯이 성장주를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를 잘 매매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주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하고 성장주만의 매매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쓴 책 성장주 패러다임에서는 이런 성장주의 속성과 매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나름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100배 수익이라고 하면 이제 좀 약간 오해가 있는데 보통 한 종목에서 100배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100배 수익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방송을 할 때 제가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30대 중반 정도의 분들입니다. 뭐 내 집 마련이다, 자녀 교육이다 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젊은 분들이 먼 훗날을 위해서 이렇게 막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막 저금하고 뭐 적금 들고 이렇게 불려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 준비를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세월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요. 그래서 어느 바쁘게 살다 보면 어느덧 50대 중반이 될 거고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아유 이게 노후 준비가 안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도 이제 제가 30대 중반 분을 염두에 두고 썼는데요. 30대 중반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1,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투자금으로 마련할 수 있겠다.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제가 가정을 하고 책을 썼고요. 그래서 그 50대 중반에 은퇴를 하게 되면 무슨 이제 그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국민연금 이런 거 빼고서 최소한 10억 정도가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50대 중반에 이걸 가지고 은퇴자금 10억 원을 만드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배 수익인데요. 이제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100배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서 20년 만에 올리려고 그러면 이제 26%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매년. 이게 이제 당연히 어려운 목표인데요. 이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그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의도적으로 높은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 목표가 이제 100배 주식인데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100배를 만들겠다는 이 구체적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이렇게 마음속에 강력한 앵커로 작용을 해서 우리 사고방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목표가 너무 높으면 그거 일찍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목표, 쉬운 목표를 내세워서 차근차근 이뤄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2002년도에 그 노벨 경제학상 그 수상한 그 유명하신 분이죠.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인 데니엘 카너만하고 아모스 츠보스키가 이제 앵커링 효과에 의해서 이건 그렇지 않다. 사실 이런 걸 밝혀냈습니다. 높은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우리 사고방식과 행동의 앵커로 작용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 주식이나 투자하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성장주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가치를 반영하는 건데 현재 가치는 비교적 명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연말에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뭐 PER이 몇 배인지 이런 것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 이견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가치는 주가에 반영되기가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치주라든가 뭐 배당주 이런 것들은 초과 수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치를 대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현재 가치는 계산하기가 쉽고 해서 모든 게 거의 다 반영이 쉽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되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지수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주식이 예를 들면 한 20% 올랐다. 그래서 20% 수익이 났으니까 팔고 딴 데로 가야겠다. 그러면 이미 다른 것도 한 20%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팔고 그쪽으로 갔는데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래 가치는 조금 다릅니다. 미래 가치는 그 투자자들마다 그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밸류에이션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의 성장성이 큰 주식을 미리 찾아내서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공부한 대로 그 주식이 그대로 움직인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찾아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주식은 커다란 초과 수익을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 크게 상승했던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주식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구조적 성장주란 그 말 그대로 그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이나 단발성 이유 때문에 그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경쟁력이 강화돼서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
코스피나 S&P 500 같이 이런 것 지수들이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관계없이 주가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우량주라든가 배당주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 성장주가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구조적 성장주는 이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설사 지금 약간 비싸게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가격이 저렴해질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계속 성장하니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이 더 오를지 떨어질지 막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언제 오를지 사실 이거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는 차트가 애플인데요. 애플은 2003년부터 이제 이후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해온 그 전형적인 구조적 성장주였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순이익률이 1% 초반에서 이제 막 헤매다가 2003년 이후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시현했는데요. 매출이 견고해지고 이익도 늘어나면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애플의 순이익률은 1%에서 무려 24%까지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의 그 연평균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은 39%였고요. 영업이익도 연평균 114%씩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 주식이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일지점에서 샀다고 하면요. 여기 보시는 일지점.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제 고점에 사서 물린 거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주가가 계속 구조적 성장을 하면서 이 1지점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2지점이나 3지점에서 샀다고 해도 그 단기적으로 물린 거지만 역시 구조적 성장을 하니까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하고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구조적 성장주들은 아무리 경제 여건이 안 좋아져도 그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주식이 구조적 성장주인지 아닌지 이걸 판별해내는 그런 눈이 중요한 거지. 뭐 국제 정세, 경제 여건, 뭐 거시 경제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투자자들은 구조적 성장주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해야지 지수가 이게 뭐 코스피 지수가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걸 알아내려고 한다든가 뭐 언제쯤 지수가 바닥을 칠 것인지 이런 것들 같이 거시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불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께서는 유명한 말인데 미시경제는 우리가 아는 사업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들이란 말을 하셨는데요. 이 말은 거시경제는 우리가 항상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시경제가 안 좋아도 아이폰을 출시해서 큰 히트를 기록했던 애플의 주가가 안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이게 무조건 오르는 주식을 찾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구조적 성장주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저만의 또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작년에 투자를 했던 종목들이 구조적 성장주라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이 구조적 성장주일 거다라고 제시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 말하고 작년 초까지 그래서 그 네 개를 갖다가 이제 제가 사례로 이제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성장주 찾는 방법은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루닛을 알게 됐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제가 보기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찰리 먼거 말씀을 잠깐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드리면은 이분이 이제 격자틀 인식 모형이라는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영어로 Lattice Work of Mental Models인데요. 머릿속에 이 격자틀을 만들어서 훌륭한 지혜가 담긴 그런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핵심 원리를 배우고 학습해서 그 격자틀에 꼭꼭 채워 넣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격자틀 인식 모형을 구축하려면 다양한 분야에 여러 분야를 갖다 공부를 해서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찰리 먼거가 그 격자틀 인식 모형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그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 영국 속담이란 말도 있고 아니면 그 미국의 소설가인 그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라는 그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망치만 가진 사람한테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망치 외에 다양한 도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고 뭐 다른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를 예로 들자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 경제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수학, 심리학, 뭐 철학, 생물학 이런 것들을 다양한 분야 공부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야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망치만 들고서 한 가지 모형에만 집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격자틀 인식 모형은 머릿속에 이 모형이 항상 각인되어 있어서 평생 그 자동으로 사용할 정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정도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을 읽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뭐 찰리 먼거, 워렌 버핏 너무나 중요한,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찰리 먼거는 수많은 주식 투자자가 성공 투자를 위한 무슨 공식 같은 걸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그런 거는 절대 없다. 단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 경험인데 책을 읽으면 실력이 책을 읽을 만큼 이렇게 느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100권, 200권 읽어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거 없네 하고 이게 책 읽기를 포기하기가 쉬운데 정작 제가 보기에는 500권 이상, 1000권 정도 읽었을 때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가 이 퀀텀 점프라는 개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자가 쭉 자기 궤도를 돌다가 일정한 수준의 에너지가 넘어가면 이렇게 그 전자가 다른 궤도로 넘어간다. 사실 독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0권, 200권 읽었을 때는 큰 변화가 없고 500권, 1000권 읽었을 때야 비로소 갑자기 퀀텀 점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루닛 말씀을 드리면서 책을 읽으라고 한 게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루닛이라는 종목을 이제 찾아내서 그랬는데요. 자, 마틴 포트라는 작가가 쓴 그 로봇의 지배라는 책을 보면 거기 루닛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의아했던 게 이 책은 주식 관련 책도 아니고요. 또 로봇이나 그 AI 미래를 설명하는 그런 교양서입니다. 근데 로봇 관련 책에 더구나 외국인 작가가 쓴 그런 책에 우리나라의 그 당시만 해도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었거든요.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 등장한다면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루닛이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매년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이런 회사길래 조그마한 회사가 3, 4명의 그 전문가들이 모이는 그 세계 최대 암학회에 이런 그 조그마한 벤처기업에 나가서 매년 참석해서 매년 임상 결과를 발표할까? 사실 이런 호기심을 제가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닛이 어떤 회사인지를 찾아보고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당시 루닛은 비상장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루닛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루닛이 상장을 한 후에 주가가 좀 이제 저가로 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투자를 하게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제 또 하나 잠깐 예를 말씀드리면 그 불을 부르는 50억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자가 2013년에 이제 우연히 서점을 둘러보다가 넥스트머니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책을 발견해서 읽고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게 됐다. 이제 그 당시 한 개에 50만 원이었는데 총 20개를 1000만 원을 주고 사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지분은 10억 원이 됐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게 된 것은 단지 이 책을 보고서만은 사게 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본다고 해서 다 비트코인을 산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책을 수천 권을 읽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된 것은 이 한 권의 책을 읽어서가 아니고, 이러한 지식 기반이 그동안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모든 지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서 비트코인의 폭발력을 금방 자기는 파악할 수 있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기반 지식이 넓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종목을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생각을 하고요. 성장주를 발굴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서 제가 이제 과거에서 배우라는 거를 꼽으면서 이제 지노믹트리하고 메지온을 언급을 했는데요. 메지온은 주식 투자자한테 너무나 유명한 종목입니다. 그 유데나필이라고 하는 그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해서 FDA 임상 3상까지 도전을 했다가 아깝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 투자자라면 이 회사가 왜 임상에서 실패를 했는지를 간단하게나마 학습을 해놔야 됩니다. 왜 이게 임상에 실패했냐면 메지온의 그 유데나필은 P값이 0.05 이하여야 되는데 0.0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95명한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91명한테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쉽게 임상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러면 알아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평소에. 그러다가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잊고 있었는데 2023년, 그러니까 작년 봄에 이 회사가 임상을 다시 한다는 거를 이제 기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FDA에서 P값이 0.1 이하면 임상을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그 문구가 신문기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지난번 임상에서 P값이 0.09였다는 거를 학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자마자
메지온 유대나필이 재임상을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그 회사에 투자할 때나 또는 투자 결정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노믹 트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노믹 트리의 핵심 제품은 그 대장암 진단기기인데, 이 제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발된 제품보다 가격은 더 싸고 성능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품을 개발한 회사가 첫 번째로 제품을 개발한 회사의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준 사례가 과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보톡스는 미국의 엘러간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했고, 이제 시장 개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메디톡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보톡스를 만들었는데, 보톡스의 제품이 엘러간 제품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1년에 최저 13,000원대 하던 게 2018년에 71만 원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무려 54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PER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런 큰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지노믹 트리도 미국의 이그젝 사이언스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장암 진단 기기를 개발했는데, 첫 번째로 개발한 회사보다 성능은 좋고 가격은 쌉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주가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 지노믹 트리는 제가 금년에 이제 유망 종목으로 이제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그 거인은 어깨에 올라타자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거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일론 머스크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동영상을 보여줬는데요. 그 1년 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엄청나게 발달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뭐 계란을 짚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로봇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척척 해내고 뭐 이렇게 물건을 인식하는 능력도 굉장히 향상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2022년 9월 30일에 열린 테슬라 AI 데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옵티머스를 3년에서 5년 안에 시판하겠다고 했고, 가격도 2만 달러 이내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2만 달러 이내면 우리나라 돈으로 2,6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론 머스크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로봇이라고 하면은요, 그 전까지는 저 멀리 있는 그런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법한 우리 실생활과는 사실 관계없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했다가, 이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에서 5년 이내에 2,600만 원에 누구에게나 공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로봇이 먼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관심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테슬라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등장이 2023년 그 로봇주의 상승의 계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큰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우리의 그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시대의 그래도 큰 자이언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 새겨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이런 인플루언서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냥 그걸 흘려보내지 말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AA 등급의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제가 책에서 드렸는데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왔을 때 해당 산업에 관심을 갖고서 투자를 하는 것은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의 시대가 왔을 때 아마존이나 네이버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새로 태동한 그런 혁신 산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혁신 산업에 속한 이런 기업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신생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상장할 때 기술평가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술평가 특례 상장 기업 중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기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술평가 특례 상장은 이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한해서 이런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그 수익성 부분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상장하기에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더라도 상장할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 이런 회사를 상장시켜서 주식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러한 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빨리 국제적 경쟁력을 회복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 사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평가 특례 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그 2개 기술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한 기관에서는 A등급 이상, 다른 기관에서는 BBB 등급 이상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말이 A등급, BBB 등급이지 이걸 받기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이것도 어려운데 AA 등급을 받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AA 등급을 받은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의 기술력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희 주식 투자자들이 눈여겨서 이 기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2기관으로부터 모두 AA 등급을 받은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가 있고요. 루닛이 있고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이 3개 회사들은 실제로 상장 후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AA 등급을 받은 회사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3개 기업은 이제 2개의 기관에서 모두 AA 등급을 받은 거고, 1개 기관으로부터 이제 AA 등급을 받은 회사로는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파두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파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파두는 3분기 매출이 3억 원에 이렇게 불과하면서 뭐 사기 상장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은 왜 실적이 이렇게 박살이 났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후에 실적 하락의 원인이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됐다.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한 어떤 일시적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을 팔 필요가 없이 오히려 주식이 급락을 했을 때 더 사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회사의 문제는 일시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회사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사실 이런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 저는 주식을 조금 더 샀는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자, 파두 3분기 매출이 박살이 난 이유로 첫째, 낸드 가격의 하락입니다. 2023년도에 낸드 가격이 안 좋았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낸드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그 최종 수혜자인 그 메타에서 계속 발주를 늦췄습니다. 발주를 늦추면 계속 가격이 하락하니까 점점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데 미리 발주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최종 수요자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주를 늦추는 김에 동시에 AI를 위한 그런 고속 컴퓨팅 그 셋업을 위해서 리테일링 수정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 자체가 잠시 이렇게 전면 중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두 3분기 실적이 박살난 두 번째 이유는 챗 GPT 이후로 GPU 구매가 이제 이렇게 그 빅테크들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GPU 구매에 훨씬 더 집중을 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낸드 발주가 없었고, 그래서 SSD 컨트롤러 매출이 없었던 거고요. 실제 그 수출 데이터를 찾아보면 국내 SSD 수출이 2분기, 3분기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두 3분기 매출이 박살난 세 번째 이유는 SSD 컨트롤러가 3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4세대, 5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주요 매출은 3세대 매출이었는데 3세대 매출이 줄어들면서 아직 다음 세대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 과도기였다. 이런 제가 그걸 알아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외부 환경에 의한 일시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회사의 경쟁력 하락에 의한 그런 구조적 문제점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원인도 중요한데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파두 투자하는 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는 이겁니다. 고성능 5세대 SSD 컨트롤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고 파두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파두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에서는 AI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성능 5세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AI를 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빅테크들도 당연히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데가 세계에서 삼성전자하고 파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파두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더구나 이 파두 제품이 그 읽기나 쓰기, 전력 효율 면에서 성능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떤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는지 제가 클라이언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재 메타 플랫폼스와 메타와는 거래를 계속하고 있고 아마존과도 새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과는 2023년 말에 아마존에서 사용할 스펙을 받기로 했는데 되게 스펙을 받으면 이렇게 테스트하는 기간이 한 3분기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건 2024년 4분기. 이때부터는 이제 아마존 매출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로 예상되는 글로벌 탑티어 우주산업 기업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왜 독점 계약을 여기서 체결했냐면 그 위성 제품은 특성상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저전력, 저발열 모드의 SSD 컨트롤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파두 제품이 이런 면에서 세계에서 제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글로벌 탑티어 우주산업 기업이 파두와 단독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메타, 아마존,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X로 추정되는 기업 이런 데들하고 이제 계약을 했고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과도 조만간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기존에는 SK 하이닉스하고 메타 이렇게 거래선이 두 개만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신규 컨트롤러 사업 고객 1개사가 추가되었고 SSD 사업 고객 2개사가 추가되었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글로벌 낸드 메모리 5대 업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경쟁사니까 제외하고 SK 하이닉스하고는 이미 거래를 하고 있고 그러면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요 3개사 중에 1개사와 이제 새로 거래를 시작하면서 이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빅테크의 제품을 납품하게 된다. 사실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파두 제품의 성능이 이제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품 성능을 보면은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4세대 제품입니다. 이게 파두의 제품이 경쟁사 대비해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5세대 제품은 자료가 없어서 4세대 제품을 가져왔지만 5세대 제품도 성능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품별 전력 효율을 비교해도 마찬가지로 파두의 제품이 전력 효율과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제 매출이 2024년 4분기부터 크게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해서 주가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2024년 2분기부터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파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이제 이게 뭐 매수 추천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공부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편견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사람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체가 문제가 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막 기사를 쓰니까 사실 파두 같은 것도 그 한 매체가 이상한 글을 써가지고 하이닉스하고 거래가 끊겼다. 그것 때문에 그날 하한가로 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산업을 이해하면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끊길 수가 도저히 없는 게 예를 들면 그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게 그 지을 때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모든 부품업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스펙에 딱 맞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랜저 자동차를 만들 때 그랜저 스펙에 맞는 게 있는데 그걸 갑자기 소나타 걸 갖다 끼면 안 되잖아요. 사실 똑같은 건데 갑자기 뭐 이게 뭐 하이닉스 개발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2019년에 문 대통령과 이제 그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만나셨는데요. 손 회장께서 이제 그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이런 그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손 회장께서는 조건 실건 AI 혁명은 올 것이고 AI를 거부하면 왕 속의 금붕어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년 안에 AI는 인류보다 10배는 더 똑똑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은 건 보니까는 그 10배가 아니라 1000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최근에 읽은 책은 그때 가면은 지금의 아인슈타인 정도의 능력을 AI가 가지면 사람은 파리 정도의 두뇌를 가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책에서 봤었습니다. 어쨌든 그 손정희 회장님의 말처럼 그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이제 한순간에 유행이 될 수는 없고 2020년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가는 AI 물결이 2023년에는 이제 막 시작이 된 거고 이제 2024년에는 더 거센 AI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AI 2024년에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그 유망 섹터를 꼽자면 저는 무조건 AI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AI라고 하는 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게 그 어느 분야가 부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3년 초에는 뭐 챗 GPT 때문에 오픈 AI가 부각이 되면서 순수 AI 기업들이 막 올랐었고 그러다가 뭐 생성형 AI에 필요한 그 GPU가 뭐 부족하다는 얘기 때문에 갑자기 또 엔비디아가 올랐었고 그러다가 AI 가속기에 필요한 그 HBM을 만드는 SK 하이닉스
뭐 한미 반도체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기에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그 멀티 레이어 보드 MLB를 만드는 이수페타시스가 또 부각이 됐었고, 또 의료 AI라고 해서 뭐 루니 주가가 또 많이 올랐었고요. 이런 식으로 AI 스코프가 처음에 이렇게 AI 순수 AI 시작해서 계속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2024년에도 AI 스코프가 계속 이렇게 넓어져서 AI 관련해서 새로운 테마주들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느 분야에서 나올지는 뭐 당연히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건 이제 진짜 AI 수혜주도 아니다, 이런 것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AI 또 2023년에도 이렇게 관련 기업들이 있었지만, 어떤 거는 뭐 10배가 오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오르지 못한 것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AI의 분야에 수혜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스스로 공부를 해서, 아, 이거는 진짜 AI 관련 100%다. 아니면 이건 AI 관련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는 또 하나의 섹터를 꼽자면 이제 우주 항공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리 시대의 그 천재인데, 이런 시대를 이끄는 천재를 추종하는 거는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빌 게이츠 추종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를 해도 좋고, 이건희 회장을 추종해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머스크의 세계에는 전기차와 로봇이 있고, 그 오픈 AI가 있고,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테슬라의 그 전기차는 지난 3년간 이 글로벌 주식 시장을 그 뜨겁게 달군 테마주였고, 로봇과 챗GPT로 촉발된 AI는 2023년에 가장 주목받는 테마였고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의 비전 중에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스페이스 X로 대표되는 우주 항공 산업인데요. 그래서 이게 우주 항공 산업이 조만간 주식 시장에 주도 섹터 중 하나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 X하고 이제 블루 오리진 같은 이런 우주 여행 회사들이 이제 금년부터는 이런 우주 여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여행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저 멀리 있는 공상과학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게 현실로 다가왔다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는 우주항공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제 일라일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로 대표되는 그런 비만 치료 시장이 있었고요. 이미 일라일릴리는 이제 그 시가총액이 글로벌 10위권이고요. 그 덴마크의 그 노보노디스크도 시가총액이 루이비통을 추월해서 유럽의 최고 기업으로 이제 등극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